안녕하십니까. 피아노 교사를 발표하게 된 칠주입니다. 우선 차례로는 작가 소개, 작가의 다른 작품, 작품 주제, 인물 소개, 줄거리 소개, 주요 부분 소개, 전문가 평가, 개인 감상평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작가 소개입니다. 제니스 리는 1972년 홍콩에서 태어나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미국에서 세인트폴 고교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영문과를 졸업, 재미소설가인 이창래 교수가 있는 헌트대학교 대학원에서 소설 창작을 공부한 뒤 첫 소설인 피아노 교사를 펴냈다. 피아노 교사는 홍콩을 배경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치밀한 문제와 정교한 플롯, 전쟁 상황이라는 시대적 배경 덕분에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두 번째로는 작가의 다른 작품입니다. 이민자는 피아노 교사와 마찬가지로 홍콩을 배경으로 한다. 미국 국적의 젊은 여성 3명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홍콩의 아메리칸 커뮤니티라는 좁은 사회에서 만나 서로 교류하며 시줄과 날줄로 교직하는 삶을 이어가는 내용이다. 이 작가는 주로 단편을 쓰는 작가이며 이외에 정식 출간한 작품은 없다. 세 번째로는 작품 주제입니다. 제목만 놓고 본다면 홍콩에 살게 된 디어스포라 여성이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사건들을 겪으며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간단 명료하게 정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작가는 다양한 인종과 계급이 공존하고 동서양이 혼자하던 그 당시의 역사적 홍콩을 보여준다. 피아노 교사는 단순한 러브 스토리에 머물지 않고 전쟁이라는 역사적 상황과 개인의 상황이 맞물리면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을 다각적으로 서술한다. 어떻게 보면 연애 소설이라고 할 수 있지만 피아노 교사의 진정한 매력은 전쟁이라는 어두운 시절이 개인에게 강요한 변화와 그와 동시에 피폐해져 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네 번째로는 인물 소개입니다. 영국 시골에 살던 클레어는 집과 어머니로부터 도망치듯 마틴과 애정없는 결혼을 하며 그를 따라 홍콩으로 오게 된다. 그녀는 부유한 사교계 명사인 빅터 첸의 집에서 그의 딸인 로켓의 피아노 교사를 하게 되고 홍콩의 화려한 서교계로 진입한다. 클레어는 삶에서 처음 경험해보는 듯한 화려한 삶에 매료되고 그들을 닮고 싶어 한다. 그런 선망 때문에 첸가의 집에서 비싼 물건을 도둑질하기도 한다. 1950년대의 주인공으로 위례 불륜 상대이기도 하다. 1940년대 초에는 트루디의 연인으로 등장하며 이때의 전쟁으로 인해 한쪽 다리를 절게 된다. 1950년대 초에는 클레어의 불륜 상대이자 빅터 첸가의 영국인 운전기사로 등장한다. 윌은 트루디의 죽음에 자신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으로 점칠된 삶을 살아가다가 클레어를 만나게 된다. 하지만 과거에 자신을 가둔 그는 클레어를 사랑할 수 없다.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는 아직 그곳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이며 그의 삶 곳곳에 트루디가 잠식해 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이 일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 트루디 리앙은 1940년대 초반에 윌과 사귀었던 인물로 당시 홍콩 사교계의 빛나는 별이었다. 파티에서 윌에게 첫눈에 반하며 자신이 꾸미지 않은 진짜 모습을 사랑해주는 윌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느낀다. 윌이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 일본인 장군 오츠보를 이용하여 물심양면 도와주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결국 이용당한 것은 그녀였고 빅터 첸의 음모로 도미닉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자기의 후반부에서도 밝혀지지만 로켓 첸의 생물학적 어머니이다. 크라운 컬렉션의 행방을 알고 있는 세 사람 중 한 사람으로 1940년대 홍콩의 일제강점기 시기에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희생시켜가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 대표적인 희생자로는 오츠보를 이간질하여 도미니카 트루디를 주급으로 몰고 갔다. 부인은 멜로디 첸이며 트루디의 딸인 로켓을 자신의 딸로 키우고 있고 위를 운전기사로 고용하는 고용주이기도 하다. 빅터와 멜로디가 친딸처럼 키우고 있는 딸로 클레어에게 피아노 교습을 받는 학생이기도 하다. 홍콩 일제강점기 시절에 등장하는 일본인 장군으로 트루디에게 영어 강습을 받으며 크라운 컬렉션의 행방을 탐색하는 사람이다. 그 당시 도미니카 트루디의 후원자 역할을 한다. 하지만 빅터 첸이 트루디가 크라운 컬렉션의 행방을 알면서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꿰매 넘어가 임신한 트루디를 죽인 장본인이기도 하다. 일본의 패전후 오츠보는 일본에서 송환되어 교수형 선고를 받는다. 트루디와 멜로디의 사촌으로 트루디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주는 그는 트루디의 절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당시 오츠보의 연인이었던 도미닉은 빅터의 게임에 넘어가 트루디를 죽이는 데 일조한다. 본인도 빅터에게 그저 이용당하다 죽을 존재라는 것을 생각도 못한 채 크라운 컬렉션의 행방을 알고 있는 세 사람 중 한 사람이다.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승승장구하는 빅터를 안이 꽂게 생각하며 일부러 윌의 귀에 들어가도록 1940년대에 죽고 죽이던 그 당시의 상황을 클레어에게 전해주는 사람이다. 에드위나도 트루디의 죽음에 관련이 없진 않다. 다섯 번째로 줄거리 소개입니다. 피아노 교사는 홍콩을 배경으로 기본적으로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일제강점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방식을 다룬다. 이 책은 1940년대 초반과 1950년대 초반 사이를 전환하며 이야기를 진행한다. 제목은 주인공이 피아노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가정하게 만들지만 피아노 교사로 나오는 클레어는 1950년대 이야기의 일부이다. 1940년대 부분은 윌과 트루디에 초점을 맞춘다. 1940년대 초 적절한 계획 없이 떠돌다가 홍콩에 정착한 영국인 남성 윌은 트루디 리앙이라는 매력적이며 자유분방한 여자를 만나게 된다. 둘은 진심 어린 사랑을 하게 되지만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그들을 갈라놓게 된다. 영국의 항복 후 윌은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트루디는 바깥 세상에 남아 수용소에 갇혀있는 윌에 위해 일본 장군인 오츠보와 위험한 관계를 맺는다. 이것은 그녀를 죽음으로 치닫게 만들었고 윌은 그녀의 비참한 죽음 이면에 크라운 컬렉션을 중심으로 펼쳐진 빅터첸의 음모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윌은 트루디를 홀로 죽게 한 자신을 책망하며 괴로운 삶을 이어나가게 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빅터첸의 운전사로 일한다. 1952년 초 영국 시골에 살던 클레어는 집과 어머니로부터 도망치듯 마틴과 애정없는 결혼을 하며 그를 따라 홍콩으로 오게 된다. 그녀는 부유한 사극의 명사인 빅터첸의 집에서 그의 딸인 로켓의 피아노 교사를 하게 되고 홍콩의 화려한 사교계로 진입한다. 클레어는 삶에서 처음 경험해보는 듯한 화려한 삶에 매료되고 그들을 닮고 싶어한다. 이 과정에서 빅터첸의 운전기사인 윌과 불륜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10년 전 그들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속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여섯 번째로 주요 부분 소개입니다. 1940년대 초의 그들 1941년 6월 트루디 리앙과 윌 트루스데일의 첫 만남. 그녀는 유명하다. 어머니는 포르투갈 출신 미녀의 아버지는 무역과 대법으로 성공한 상하이 출신 백만장자로 아주 잘 알려진 부부이다. 마침내 새로운 사람을 만났군. 우리는 첫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요. 당신도 알겠지만 한 세월 동안 똑같은 얼굴만 만나왔죠. 우리는 새로운 피냄새를 맡는 데는 천재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비참하리 많지 규모가 작고 서로에 대해 끔찍하리 많지 신물이 나 있거든요. 실제로 부두에 나가 배에서 내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끌고 오기도 한다니까요. 온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직장은 구했어요? 여자는 남자를 욕조 가장자리에 앉혀놓은 채 립스틱을 덧칠하며 묻는다. 홍콩에 온 이유는 재미를 위해? 아니면 돈? 아시아 석유 회사에서 일합니다. 남자는 그저 웃기는 신참처럼 보일까봐 경계하며 말한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온 게 맞아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어머니가 돈이 많으니까. 기쁜 소식이군요. 여자가 말한다. 이곳에 지루한 사람들에겐 이미 질렸거든요. 그들은 일말의 지식도 야망도 없으니까.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덕스럽진 않아요. 여자가 말한다. 당신 정말 참 아주 마음에 드네요. 내일 전화할 테니 이후 계획은 그때 얘기하기로 해요. 여자는 담배 연기와 매력을 풀풀 날리며 파티장을 향해 걸어간다. 실내는 금연이다. 휴가 담배 냄새를 혐오하기 때문이다. 남자는 1시간 동안 그녀가 사람들 사이로 휙휙 날아다니며 제잘거리는 모습을 바라본다. 그녀가 나타나면 여자들은 빛을 잃고 남자들은 매혹당한다. 그녀는 상식적이지 않은 여자였다. 초반에 윌은 트루디를 경계했지만 그녀와 대화하며 어느새 그 상황을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외면은 물론이고 내면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당당하고 비범한 아름다움은 윌 트루스데이를 매료시키기엔 충분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매일 똑같이 시시한 사람들만을 만나던 트루디는 새로운 사람의 등장에 흥미를 보인다. 그와 대화를 하며 그녀는 더욱 흥미를 갖게 되며 그녀답게 윌 트루스데일에게 먼저 애프터 신청을 한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덕스럽진 않아요 라고 말하며 둘은 급속도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트루디를 통해 윌은 그들의 상류 사회로 들어가게 된다. 이 부분은 트루디의 매력을 단 한 구절로 독자들을 하여금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전달한다. 그녀가 나타나면 여자들은 빛을 잃고
남자들은 매혹당한다. 1941년 12월 26일 캐나다에서 파병되어 영국의 항복으로 전쟁 포로 가던 어린 군인이 그들의 은신처의 문을 두드린다. 안에 들어와서 보니 그는 완전 소년이다. 여드름이 솟아있을 정도로 어린 소년. 군복 바지는 꾀저지하고 몸에서 나는 냄새는 하늘을 지른다. 전쟁터는 끔찍했어요. 입에 음식을 잔뜩 넣은 채 소년은 울기 시작한다. 끔찍했어요. 우리는 산속에 참호 속에 처박혀 있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말게. 그냥 음식을 먹고 쉬어. 하지만 윌의 말을 들은 듯 만 듯 얘기를 계속한다. 동료의 창자가 쏟아져 나온 걸 봤어요. 그는 살아 있었어요. 나에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창자는 문 밖으로 나와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그에게서 냄새가 났어요. 창자가 익어가는 냄새였는데 마치 음식 냄새 같았어요. 머리가 날아간 여자도 봤어요. 그 옆에는 벌거벗은 아이가 앉아 있었는데 엉덩이에선 똥이 흘러내리고 파리떼가 물려들었어요. 우리는 아이를 그대로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아이를 구하는 거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한 달 전만 해도 우리는 자메이카에 있었습니다. 바나나를 먹으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상관들은 우리에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는 울고 또 울면서 계속 먹어댄다. 게다가 지난 며칠 동안 물도 먹지 못했어요. 그냥 죽고만 싶은 심정으로 트럭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일본 놈들이 하는 짓을 제 눈으로 봤어요. 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그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그들이 임신한 여자의 배를 짚고 아기를 꺼내는 걸 봤어요. 사람 머리를 잘라 울타리 기둥이 꽂아두는 걸 봤다고요. 이 부분은 매일 술을 마시고 파티를 하며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전쟁이란 어떤 의미였을까를 생각해 보게 된다. 그것은 마치 국경을 사이에 둔 것처럼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 책의 111페이지를 잠깐 보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온다. 전쟁이 터질 거라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크리스마스 조명과 장식으로 한껏 치장을 한다. 100만 가지 선물을 구비했다는 레인 크로포드 백화점은 정통 영국산 크리스털이야말로 완벽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광고를 내보내고 코스튬 파티가 계획되고 드라마 클럽에서는 세 사람을 위한 차를 상영한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습기가 잦아들어 공기는 상쾌하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걸어다닌다. 유명한 상업 가문윙가에서는 부부의 60주년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그립스바에서 그랜드 다이아몬드 주빌리 파티를 열 계획이다. 거의 전쟁 직전임에도 전쟁 전의 긴장감이라고는 단 1%도 돌지 않는 묘사다. 마음의 준비 없이 눈앞으로 다가온 이 전쟁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공허과 두려움, 무기력을 초래하였을지는 상상할 수도 없다. 또한 저 어린 소년이 전쟁에 동원되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얼마나 컸을지 가늠할 수 없다. 이 소년은 수용소에 윌과 함께 들어간 후 실어증에 걸린 것 마냥 말도 하지 않았으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탈주를 감행하다가 일본군의 총에 맞아 죽게 된다. 1942년 1월 21일 윌이 수용소에 들어온 후 트루디가 처음으로 그를 보러 찾아와 바깥 상황을 전해준다. 도미닉은 일본군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잘 해나가고 있어. 아무래도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지금 빅터와 함께 사업을 하는데 약간 미심쩍은 사업이지만 요즘 그렇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 도미닉은 센트럴에 사무실을 얻었어. 그곳으로 찾아가면 언제나 샴페인 병을 따곤 해. 그 모든 상황이 역겹긴 하지만 여하튼 나는 샴페인을 마셔. 빅터도 종종 만나. 사실 빅터가 나를 이곳에 들여보내준 거야. 자기가 거래하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대. 한 번도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는 도미닉이 갑자기 사업가가 되었다고? 전쟁이란 사람을 낯선 방향으로 몰고 가니까. 어쩌면 도미닉에겐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난 걸지도 몰라. 이제야 자신을 발견한 것 같거든. 트로디가 웃는다. 기괴한 웃음이다. 도미닉은 조심해야 할 거야. 전쟁이 끝나면 자신이 한 일을 설명해야만 할 테니까. 빅터 역시 마찬가지고. 도미닉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 언제나 현재에만 충실해. 당신도 알잖아. 빅터는 좀 다르지. 틀림없이 자기가 한 일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버릴 거야. 도미닉은 조심해야 할 거야. 전쟁이 끝나면 자신이 한 일을 설명해야만 할 테니까. 빅터 역시 마찬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이다. 이 대사는 홍콩과 비슷하게 우울한 시기를 보냈던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의 이후를 돌아보게 한다. 국가유공자는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반면 친일파는 더 잘 살고 있는 아이러니한 이 결과를. 그리고 궁금증을 가지게 만든다. 정말 도미닉과 빅터가 전쟁이 끝나면 그에 합당한 단죄를 받게 될지. 1942년 1월 21일 트루디는 오츠보를 이용하려 수용소에 있는 윌의 일주일의 휴가를 얻어내어 함께 호텔에 머문다.
그녀는 긴장을 품고 그의 품으로 파고든다. 끔찍했어. 트루디가 말한다. 일본군은 자기들에는 동조하는,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지. 사업적인 목적으로 동조하는 척하는 중국인을 끌어모으고 있어. 그러고는 일본군의 정책을 지지하며 샴페인으로 건배하는 우스꽝스러운 디너 파티를 여는 거지. 마치 일본군이 이 사회에 막대한 공헌을 해왔다는 듯이 영시되고 있어.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야. 물론 빅터체는 일본군과 열심히 교제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사업을 하려고 애쓰고 있어. 나는 도미닉이 걱정돼. 빅터는 그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야. 바로 그런 디너 파티에서. 여하튼 정말 우습기 거지없는 디너 파티야. 그들은 글러스터 호텔 연회장에 자리를 잡고 어떻게든 환상적인 파티를 만들어 보려고 하지. 하지만 그저 최악의 행사일 뿐이야. 정책 홍보 영화가 상영되고 술은 저질이고 게다가 그 위선자들까지. 그보다 더 나쁠 수는 없어.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런 모임에 가는 거지? 트루디가 침대에서 일어난다. 언제나 영심적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미 잊어버렸어. 윌, 때때로 사람은 원하지 않는 일도 해야만 해. 자신의 고결함과 늘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는 없어. 그녀는 똑똑한 여자다. 빅터는 그저 도미닉을 이용할 뿐이라는 것을 단숨에 간과하며 도미닉을 걱정한다. 이 말에 윌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런 모임에 가는 거지? 트루디가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한다. 언제나 양심적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미 잊어버렸어, 윌. 때때로 사람은 원하지 않는 일도 해야만 해. 자신의 고결함과 늘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살 수는 없어. 그녀의 입장에서 윌을 아주 세게 꼬집는 말이었을 것이다. 결국 윌은 고결함과 완벽함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이었는지 두려워서였는지도 몰라도 결국 본인의 무언가를 지키다가 그녀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부분은 트루디의 본인의 삶에 대한 회의감,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첫 단계를 나타낸 구절이라고 생각한다. 트루디는 윌과 떨어지게 되면서 윌만이 사랑해 주었던 자신의 꾸미지 않는 진짜 모습을 잃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암시해 주기 때문이다.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이 지금 막 시작된 것이다. 1942년 1월 21일, 트루디는 윌에게 처음으로 본인의 깊은 과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윌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한다. 윌, 내 사랑. 나는 늘 알고 있었어. 내가 카멜레온이라는 걸. 나는 아주 지독한 딸이었어. 아빠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지. 아빠는 나에게 엄마가 없다는 죄책감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 엄마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착한 딸이었어. 왜냐하면 엄마는 그 외에 다른 생각은 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이가 든 다음에 나는 매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되었어. 건달과 사귀면 건달에 어울리는 여자가 되었고, 예술가를 사귈 때면 갑자기 뮤지가 되었지. 그리고 당신을 만났을 때 생전 처음으로 아마 당신도 그런 말을 들었겠지. 나는 의젓한 인간이 되었어. 왜 당신 같은 사람이 구태여 나 같은 사람을 만나는지 홍콩 전체가 의아해했지. 당신도 알고 있었지. 그렇지? 그녀는 돌아 누워 팔꿈치로 몸을 지탱한다. 구릿빛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쏟아져 내린다. 그런데 이제 상황은 변했고 나는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누군가를 만나는 오직 그 단순하고 이해타산적인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사귀는 그런 여자가 되었어. 나는 그 러시아의 여자, 타티아나와 다를 바 없어. 경멸하는 척했던 그 여자 말이야. 우리는 자매처럼 닮은 꼴이야. 트루디는 말한다. 그리고 당신을 만났을 때 생전 처음으로 아마 당신도 그런 말을 들었겠지. 나는 의젓한 인간이 되었어. 왜 당신 같은 사람이 구태여 나 같은 사람을 만나는지 홍콩 전체가 의아해했지. 하지만 이 뒤에는 바로 위를 위해 자신의 아내를 위해 전쟁 전 누렸던 평화로운 삶의 영예를 위해 오츠보와 사귀고 있는 자신을 트루디 본인이 혐오하던 부류들에 빗대어 말한다. 자신이 쏴 죽이고 싶다는 그 여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 다른 게 있었다면 지금은 윌의 신뢰 속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다. 나 자신까지도 혐오하고 싫어지려는 상황임에도 트루디는 윌이 자신을 사랑해주고 있다는 믿음으로 버티고 있다고 말하는 것만 같다. 1954년 5월 28일, 윌은 오래전 일에 대한 꿈을 꾸며 자신이 트루디를 내쳤던 그때로 되돌아간다. 그래, 헤어졌던 몇 주, 그리고 완전 무장에 살기등등한 일본군, 휙 하고 사라졌다. 나는 예전의 트루디로 돌아왔어. 자기 자신만 챙기는 트루디. 매우 융통성이 있는 자신의 도덕성에만 신경 쓰는 트루디로. 그런데 이게 맞는 것 같아. 끔찍하지만 이게 맞는 방법 같아. 나는 당신의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연병작으로 가기 전에 내가 그런 말을 했지.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해 주기를 원했어. 당신 이해했어? 이해했어? 나는 당신의 죄를 사해야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 트루디. 그녀는 윌의 뺨을 때린다.
그는 여자처럼 뺨에 손을 가져다 댄다. 그녀는 돌아서서 떠나려고 한다. 윌은 그녀의 팔을 잡는다. 그것조차 틀렸어. 당신에게 어울리는 방법이 아니야. 트루디가 말한다. 제발 남자답게.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줘. 그녀는 그를 응시한다. 윌은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럴 줄 알았어. 트루디는 문 쪽으로 돌아선다. 고마워, 윌. 그녀는 윌에게 등을 보인 채 조용히 말한다. 지금 내가 처한 위치를 분명히 알았어. 깨우쳐줘서 고마워. 그에게 있어 트루디는 늘 너무 강한 사람이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이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덕스럽진 않아요.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 부분은 윌과 트루디가 정말로 헤어지게 되는 장면이다. 트루디는 끔찍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며 지금까지 본인의 안에서 혼자 하던 정체성에 대한 갈피를 잡는 듯 했다. 이렇게 여러 장에 걸친 트루디의 감정적 변화는 그 당시 복잡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던 홍콩 그 자체를 나타내는 듯하다. 트루디는 알고 있었다. 윌이 전처럼 자신을 허물없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그녀의 이런 행동에 여러 차례 본 윌은 이제 넌덜머리가 난다. 그는 말했다. 나는 당신의 죄를 사해주는 사람이 될 수 없어, 트루디. 트루디는 말한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은 트루디와 윌이 처음 만난 날을 떠올리게 하며 더욱 슬프게 만든다.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듯한 트루디의 태도는 감정을 더욱 고족시킨다. 윌은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떠나는 그녀를 붙잡을 수 없다. 윌은 이 날을 두고두고 후회했을 것이다. 윌과 함께 있을 때 의젓한 트루디는 모두 사라졌다. 트루디의 진짜 모습을 사랑해주는 윌도 사라졌다. 이 날의 기점으로 둘 다 살아갈 방향을 잃은 것이다. 그리고 1945년 머리 위로 다시 비행기 소리가 들리고 새로운 종류의 폭탄 얘기가 퍼졌다. 괴상한 것이라고, 상상을 초월한다고, 생각도 못할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일본 위로 거대한 버섯 구름이 솟아올랐다고, 매일 배달되는 야채를 통해 정보가 조금씩 반입되었다. 갑자기 시금치가 영어 신문에 쌓여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감시병들은 당황한 듯 보였다. 이전보다 약간 더 우호적이 되어 특별 허가를 좀 더 많이 내주었다. 배급도 늘었다. 윌은 여전히 매일 트루디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감정을 아주 잘 억제했다. 그가 보낸 편지에는 아무런 답장이 없었고 다른 포로를 찾아온 방문자에게 물어봐도 트루디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다. 마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다. 그녀의 엄마가 그랬듯 윌은 생각했다. 그러고는 곧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밀쳐냈다. 전쟁 중에 사람들은 죽는다. 나중에 윌은 그것이 죽어가는 사람이 할 만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해방이 되어 외부의 멋진 신세계로 진입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파티는 열린다. 전쟁이 남기고 간 상처를 가리고 싶기라도 한 듯. 그녀, 트루디리안과 윌투스데일만이 서로 엇갈린 채 아직도 그 전쟁 속에 남아있다. 1950년대 초의 그들. 1952년 5월, 빅터 첸의 집에서 피아노 교사로 일하게 된 클레어는 본인이 생각한 중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변화하는 것을 느낀다. 로켓의 엄마는 홍콩의 특정 부류였다. 클레어는 그런 부류의 여자들이 시앙리 같은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점심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이따금 보았다. 그들은 타이타이라고 불렸는데 고급 부티크에서 최신 유행 패션을 입어보거나 운전사가 대기하고 있는 승용차에 올라타는 모습으로 구별할 수 있었다. 첸 부인은 가끔 레슨 도중에 들어와 향수 냄새 풍기는 가는 손을 로켓의 어깨에 얹은 채 경쾌한 목소리로 음악에 대해 코멘트를 하곤 했다. 그럴 때면 클레어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속으로 중얼거렸다. 당신네 민족은 딸을 물에 빠뜨려 죽인다면서요. 클레어의 어머니는 중국인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종으로 아들을 선호해 딸이 태어나면 수정시켜 버린다곤 한다고 말해주었다. 한 번은 첸 부인이 경마 클럽 모임에 남편과 함께 간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풍성하게 늘어진 검은 드레스에 다이아몬드로 치장하고 새빨간 립스틱을 칠하고 있었다. 전혀 짐승처럼 보이지 않았다. 클레어가 생각했거나 봐왔던 중국인들은 대부분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거나 세탁소에서 다름질을 했다. 물론 홍콩에도 그런 부류의 중국인은 많았겠지만 클레어가 놀랐던 것은 부유층 중국인들의 모습이었다. 클레어의 어머니는 중국인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종이라고 클레어에게 말하였고 이런 편협한 사고방식이 하나하나 모여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은 서빙이나 다림질 같은 천한 일만 할 것이라는 편견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초반에 빅터 첸가의 피아노 교사로 들어가는 것도 꺼려하지만 여러 부유한 중국인들을 보며 편견이 누그러진 그녀는 멜로디 첸을 만나고 얼떨결에 중국인 가정의 피아노 교사를 하게 된다.
이것을 시작으로 그녀는 홍콩의 화려한 사교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또한 이 장면은 이 책의 후반부의 클레어와 현재 이 부분의 클레어와 비교했을 때 그녀가 매우 성숙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1952년 6월 클레어와 윌 트루스데일의 첫 만남. 돌아와 보니 아멜리아는 다른 곳에서 키 큰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였다. 아멜리아가 그쪽으로 오라고 손짓했다. 남자는 40살 정도로 보였고 거칠게 다듬은 지팡이를 짚었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소나무를 깎아 만든 것 같았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머리는 전혀 단정하지 않았다. 흐트러진 검은 머리 사이로 군데군데 흰머리가 보였다. 윌 트루스데일 만난 적 있어? 아밀리아가 말했다. 아니요. 클레어는 이렇게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만나서 반가워요. 남자가 말했다. 그의 손은 마치 종이로 만든 것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이 남자는 홍콩에서 아주 오래 살았어. 아멜리아가 말했다. 오래된 주민이지, 우리처럼. 그래요. 우리는 모두 대단한 전문가죠. 그가 말했다. 갑자기 남자의 얼굴에 긴장한 표정이 떠올랐다. 당신 향수 마음에 드는데요? 윌이 클레어에게 말했다. 제스민이죠? 맞아요. 고마워요. 온지 얼마 안 됐죠? 네, 한 달 됐어요. 마음에 들어요? 동양에서 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여기 와 있네요.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니 좋군요. 윌이 말했다. 여자들은 너무 세속적이라 지겹거든요. 아멜리아는 술잔을 집으로 몸을 돌렸기 때문에 이 말을 듣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클레어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늘이 클레어 생일이래. 아멜리아가 다시 돌아서며 윌에게 말했다. 부서질 듯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앞니에 립스틱이 묻어 있었다. 클레어는 아직 아기야. 멋진데요? 그가 말했다. 이쪽 지역에는 아기가 좀 더 많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윌이 손을 뻗더니 클레어의 얼굴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천천히 귀 뒤로 넘겨주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다는 듯한 소유욕이 묻어나는 제스처였다. 이야기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장면은 마치 윌이 트루디를 처음 보았을 때와 오마주된다. 이 부분에서 윌은 마치 1940년대의 트루디를 보는 듯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여자의 클레어는 1940년 초반의 윌을 보는 듯하다. 클레어는 아마 이런 건 처음이었을 것이다. 낯선 남자가 나에 대한 칭찬을 하고 머리카락을 넘겨준다. 세속적인 여자는 지겹다며 클레어를 특별한 사람인 양 취급해주는 모습들. 그녀가 윌에게 매료되는 것이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한편 윌은 자신의 안타까운 전 애인 트루딜 리앙을 생각한다. 클레어의 제스민 향수 냄새를 맡으며 그녀의 순수함에 10년 전 자신을 비춰보며 10년 전 트루디가 자신에게 하였듯 똑같이 그녀에게 질문한다. 언제 얼마 안 됐죠? 마음에 들어요? 그의 삶에는 트루디가 깊이 잠식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53년 5월 27일, 윌과 깊은 불륜 관계를 이어가는 클레어는 트루디와 마주하며 본인이 10년 전 사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된다. 그러면 트루디와 윌 트루스데일에 관해서도 알겠네? 얼마 전에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클레어가 말했다. 하지만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죠. 상관없다고? 미스 스토치가 거칠게 킬킬거리며 웃었다. 아, 물론 당신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주길 바라겠지. 하지만 그래, 그 두 사람은 아주 각별한 사이였어. 다들 그들이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지. 내 의견을 말하라면 윌이 불리한 입장을 자초했어.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 그들은 함께 있었고, 그때 전쟁이 터졌고, 그 후로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에드위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가 왜 오늘 당신을 보자고 했는지, 아니 지난주에 전화해 점심을 같이 하자고 했는지 의아하겠지. 당신을, 당신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얘기하려면 길어. 그러니 내가 얘기하는 동안 뭘 좀 먹도록 해요. 에드위나는 갑자기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이제 달라져야 할 거야. 상황에 적응해야 해. 그리고 강해져야 하고 당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시기가 되었어. 윌과 깊은 불륜 관계를 이어가는 클레어는 트루디와 마주하며 본인이 10년 전 사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된다. 1953년 6월 2일, 윌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짐을 내려놓다. 하지만 윌이 그곳에 온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빅터를 찾았다. 그리고 다가갔다. 이 나쁜 놈. 윌은 빅터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너는 아보가스트가 지금껏 비밀을 발설한 게 자기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어. 방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빅터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쳤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그는 턱을 어루만지며 다가와 미소를 지으려 했었다. 윌, 자네 뭐야? 며칠이나 코빼기도 안 비치다 이제 나타나 나에게 주먹을 휘두르다니. 정신 나간 운전사로군.
닥치 이 비열한 놈. 주위 사람들은 물론 그 자리를 떠나주는 것이 예의였지만 마치 마법이라도 걸린 듯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저 좀 더 예의 바른 몇몇 사람만이 문 쪽으로 조금 움직였을 뿐이다. 이 모든 일을 네가 배후에서 조종했어. 그 빌어먹을 크라운 컬렉션은 바로 네가 뒷거래로 중국 정부에 넘겼잖아. 이국십이라는 미명하에. 그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었지. 그저 네 배만 불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데만 신경 썼어. 그런데 너희 중국 정부가 크라운 컬렉션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는 있나? 분명 부르주아적 가치의 표상이라고 선산유가 내버렸을걸?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호출보는 일본에서 신임을 얻기 위해 크라운 컬렉션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트루드를 이용해 윌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윌을 이용한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빅터가 배후에서 조종했던 일이다. 이에 윌은 빅터에게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신이도 버릴 수 있는 위선적인 인간이라고 말한다. 1953년 7월 12일 중국은 순환에 익숙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실질적이죠. 사람들은 내가 트루디한테서 로켓을 빼앗았다고 말하죠. 하지만 아니에요. 트루디가 나에게 주었어요. 클레어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다. 멜로디는 서둘러 계속 말했다. 트루디는 자신에게 닥칠 일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아기를 잃었다는 것도 사산했어요. 그래서 돌아왔죠. 가족도 없이 혼자 미국에 있고 싶지 않아서요. 트루디는 내가 자기 아기를 맡아주길 원했죠. 사촌끼리의 선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중국에는 그런 일이 늘 있었어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특히 전쟁이나 기근 같은 시기에는 중국은 순환이 익숙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실질적이죠. 더 나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면 아이들을 친척에 보내기도 해요. 당신 같은 서양인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트루디는 그걸 원했어요. 아니, 원했을 거예요. 빅터의 부인이자 로켓을 친딸처럼 키우는 멜로디는 이를 그만두러 온 클레어와 대화하며 말한다. 우리 민족은 실질적이라고. 어쩌면 이 말은 남편 빅터 첸의 이기적 행동을 조금이나마 정당화시킬 수 있으며 자신의 사촌들인 도미닉, 트루디의 비참한 죽음의 이유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말이 아닐까 싶다. 모든 일이 끝난 후 클레어는 생각한다. 파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뒤 나는 세상에 너무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눈에 띄지 않게 살고 싶어요. 클레어가 마틴에게 말했다.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고 내가 왜 그런 사건의 일부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되었어요. 아마 당신도 같은 느낌이겠죠. 당신한텐 정말 미안해요. 마틴은 그녀를 쳐다보았다. 속세를 떠난 것처럼 말하는 이 젊은 여자는 자신이 영국에서 데려왔다. 하지만 이제 마틴은 그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클레어는 자신이 토착민화된 이라는 진부한 표현에 어울리는 여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기피하는 그런 부류 말이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그녀를 지탱해 주는 것은 단순한 깨달음이다. 일단 저 거리로 나서기만 하면 된다는 것. 그러면 그녀는 거리 풍경 안으로 녹아들고 거리의 리듬에 흡수되어 어렵지 않게 세상의 일부가 될 것이다. 클레어는 윌과의 불륜 관계가 알려지게 되자 남편이 마틴과 이혼하게 된다. 그녀는 영국에 살면서 식민주의적 사고에 빠져 편견을 갖고 살다가 영국 석류 사회 속에서 나와 비로소 자신만의 길을 찾고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 그것이 바로 토착 민화이다. 일곱 번째로 평론가 평가입니다. 피아노 교사만큼 매력적이며 확실한 데뷔작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동양과 서양의 매혹적인 상호작용과 트릴리앙을 비롯한 생생한 캐릭터를 등장시킨 이 작품은 참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진정한 뇌세적인 소설이다. 라고 이창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나는 이런 질문을 받는다. 홍콩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한국인이 영국 식민지 시절에 홍콩에서 살았던 영국인과 중국인에 대한 소설을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런 질문에 나는 작가가 소설의 주제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종종 주제가 작가를 찾아간다는 말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라고 김한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피아노 교사에는 음모가 가미되어 있다. 독자는 윌과 두 연인과의 관계에 대한 제니스 리의 묘사, 그리고 그 관계를 풀어나가는 가차없는 방법에 매료될 것이다. 라고 뉴욕타임스에 실렸습니다. 품위 있는 산문체와 뛰어난 공간 감각으로 완성된 소설. 그레이엄 그린이 조용한 미국인에게 베트남 전쟁을 환기시켰듯이 제니스 리는 2차 대전 중에 홍콩을 겉으로는 번쩍이지만 한 겹만 벗겨내면 공황과 부패가 부글거리던 당시 홍콩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라고 마이애미 헤럴드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8번째로 개인 감상평입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왜 제목이 피아노 교사인지 의문점이 들었다. 이 책에서 작가가 가장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은 트루디이며 전체적인 분량으로 보았을 때도 중심 서사의 대부분은 그녀가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한다. 작가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나였다면 책의 이름을 트루디 리앙이라고 지었을 것 같다. 이 책은 10년의 간극을 둔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어긋난 사랑임과 동시에 전쟁의 시작으로 그들과 그들의 주변 사람이 얼마나 낯설게 변해가는지를 섬세히 묘사한다. 특히나 트루디의 감정선은 작중에서 가장 다채롭게 등장하는데 변해버린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갈피도 잡지 못하며 그녀는 점점 초반에 밝게 빛났던 트루디 리앙에서 모든 삶을 포기하고 저항 없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무기력하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트루디 리앙으로 바뀌어 간다. 그리고 1940년대와 50년대를 대조하는 듯한 장면은 이 책을 읽으며 재밌는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읽는 내내 머릿속에서 장면이 그려지는 듯 하였다. 라고 이세령 학우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은 전쟁을 중심으로 사랑과 갈등을 나타낸다. 홍콩의 상류사회와 불륜이라는 주제는 1년 내내 흥미를 돋게 했다. 책은 윌이 1940년대 전쟁에서 겪었던 일들을 클레어가 1950년에 점차 알게 되어가는 것으로 풀어낸다. 특히 참혹했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은 이 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장면에서 인간의 본질은 평소가 아닌 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서 나타난다고 작가는 말하고 싶은 것 같다. 예를 들어 착한 줄만 알았던 선교사들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윌은 일본의 통치에 순응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에피소드마다 날짜가 적혀 있어서 책보다는 일기를 읽는 느낌이 들어 책을 읽기 편했다. 책을 읽는 동안 이전의 클레어가 서구 중심적이고 식민주의적이며 편견을 갖고 보는 시각에서 홍콩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고 난 뒤로 영국 상류 사회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위해 깨달음을 얻고 자연스럽게 홍콩에 스며들어 현지화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또한 홍콩이 영국과 일본 사이에서 고립되고 전쟁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모습이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여러모로 힘들게 살았던 모습을 떠오르게 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라고 김세연 학우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피아노 교사는 동성양이 혼재하던 영국 식민지 홍콩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등장인물들 간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쟁이라는 역사적 상황, 등장인물의 개인의 상황이 맞물리면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준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흐름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시점이 자주 바뀌어 여러 이야기가 섞여 들리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각각 인물 등의 특징과 생각을 잘 보여주었고 의식이 바뀌는 과정도 잘 풀어져 있다. 클레어가 서구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가 홍콩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며 홍콩에 사는 중국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쟁이라는 상황을 과감하게 표현하고 사랑 이야기를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주게 서술되어 있어 이야기 몰입을 도와주는 듯 했다. 그리고 각 이야기마다 날짜를 표시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이해하고 흐름을 따라가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피아노 교사를 맡은 칠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